2026년 4월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남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생산을 맡길 파트너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당연히 TSMC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삼성전자였습니다. AI 4.1, 메모리 32기가, 이 나노 공정, 그 모든 것을 한국 회사에 맡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경악했고 대만 언론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도대체 머스크는 삼성을 택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한국 반도체의 진짜 저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이클 브레넌이라고 합니다. 22년간 반도체 업계에 몸담은 사람입니다. 인텔에서 수석부사장까지 지냈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단순합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투자를 앞둔 기업들에게 어디에 칩을 맡길 것인가를 조언하는 겁니다. 이 바닥에서 22년이면 웬만한 건 다 본셈이죠.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반도체를 어떻게 봤느냐?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의 왕이었습니다. D램, 낸드 플래시,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그러니까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분야에서는요, 저는 한 번도 삼성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파운드리는 TSMC의 영역이었으니까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의 자서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넘게요. 그게 제 세계관이었습니다. 파운드리의 답은 하나뿐이고 그 답은 대만이라는 것. 애플도 엔비디아도 퀄컴도 전부 TSMC에 줄을 서 있었으니까요. 삼성 파운드리가 뭘 하든 그건 2등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23일 머스크의 발표가 터졌습니다. AI 4.1 칩을 삼성전자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 팔로알토 사무실에서 블룸버그 터미널을 보고 있었는데 속보가 뜨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이게 맞나? TSMC가 아니라 삼성이라고? 그날 오후부터 제 전화기는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클라이언트들, 동료 컨설턴트들, 심지어 은퇴한 옛 상사까지 전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왜 삼성을 택했지?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한 가지 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설마 가격 때문에 질을 포기한 건 아닌가? 사흘 뒤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반도체 포럼 중 하나인 칩서밋 그룹에서 긴급 라운드 테이블을 연다는 겁니다. 주제는 AI 시대, 파운드리 패권의 재편, 참석자 12명, 비공개, 녹음 금지. 저는 발표자로 초대받았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머스크 발표 3주 전에 삼성 평택 캠퍼스를 직접 다녀왔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가 평택에서 무엇을 봤는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럼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게 됩니다. 포럼 당일 팔로알토 유니버시티 에비뉴의 한 건물 꼭대기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진한 에스프레소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11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출신 투자자, 전직 다르파, 미국방 연구기관 연구관, 빅테크 조달 책임자, 이 방에 모인 사람들의 투자 결정을 합치면 연간 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들의 판단은 곧 시장의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발표자석 옆에 앉으며 참석자 명단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데릭 첸, 아시아 반도체 전문 투자 펀드 아크 실리콘 캐피탈의 대표, 대만계 미국인으로 스탠퍼드 MBA 출신이고 골드만삭스 반도체 섹터 헤드를 지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매수라고 하면 주가가 오르고 매도라고 하면 CEO들이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데릭 첸은 회의실 맨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색 수트에 은색 커프스링크, 왼손에는 몽블랑 만년필을 돌리고 있었고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특유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방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확신, 20년 넘게 아시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온 사람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사회자의 간단한 인사 후 데릭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짚고 가도 될까요?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스크의 결정에 대해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스크는 실수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릭은 만년필로 허공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수율, 업계 추정치 60% 미만입니다. TSMC는 같은 공정에서 80%를 넘겼죠.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이 한마디로 그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회의실을 지배해왔습니다.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칩을 만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율 문제로 TSMC로 돌아갔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텐서 칩을 삼성에 맡겼다가 결국 TSMC로 갈아탔죠. 대릭은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머스크가 삼성을 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격, TSMC보다 30% 싸게 제안받은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가격에 넘어간 겁니다. 테슬라 주주라면 걱정해야 할 일이죠. 몇몇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도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대릭의 논리는 정확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공개된 숫자만 놓고 보면요. 삼성 파운드리는 3나노에서 고전했고 고객을 잃었고 시장 점유율은 TSMC의 5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릭이 틀렸다고 반박할 근거가 그 자리에 누구에게도 없어 보였습니다. 대릭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커프스링크를 매만졌습니다. 브레넌 씨, 당신이 평택을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숫자가 있으면 알려주시죠.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도전이라기보다는 시혜에 가까운 태도였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교수가 학생에게 발표 기회를 주는 것 같았죠. 저는 노트북을 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첸 씨, 당신이 방금 말씀하신 숫자들 전부 맞습니다. 대릭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동의를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3나노 수율도 맞고 퀄컴 이탈도 맞고 시장 점유율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전부 과거입니다. 제가 3주 전 평택에서 본 것은 미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벌어질 일이 제 22년 커리어에서 가장 논쟁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노트북 화면을 참석자들 쪽으로 돌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한 AI 스타트업의 투자 자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시리즈 C 라운드, 규모 30억 달러. 이 회사가 개발 중인 AI 가속기 칩의 양산 파운드리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그게 제 미션이었습니다. 결론은 사실 나와 있었습니다. TSMC.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클라이언트 CEO가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삼성 평택도 직접 보고 와달라. 저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확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TSMC와의 비교 자료에 한 줄 추가하려고 비행기를 14시간 타는 거라고요. 하지만 30억 달러짜리 의사결정입니다. 실사 없이 보고서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새벽 5시였습니다. 4월 초에 한국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삼성 측에서 보낸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평택까지 약 1시간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커리어를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창밖으로 거대한 회색 건물 군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평택 캠퍼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입니다. 처음 본 사람은 누구나 같은 반응을 합니다.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부지 위에 클린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의 길이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텔 오레곤 팹도 봤고 TSMC 타이난 기가 팹도 봤습니다. 하지만 평택은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도시였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데만 보안 절차가 3단계였습니다. 신분증 확인, 전자기기 봉인, 클린룸 복장 착용. 안내를 맡은 삼성 측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브레넌 씨, 오늘 보시게 될 라인은 저희의 차세대 2나노 GAA 파일럿 라인입니다. 현재 외부 실사단에게 공개하는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3번째. 그 말은 그만큼 삼성이 이 라인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고, 동시에 아직 극소수에게만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한 가지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달랐습니다. 이건 엔지니어라면 아는 감각입니다. 클린룸의 미세먼지 관리 수준이 높을수록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평택의 클린룸은 제가 경험한 어떤 팻보다도 한 단계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이네요. 사라 오브라이언이었습니다. 제 인텔 시절 후배이자 현재 AI 칩 스타트업의 CTO.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실사 왔어요. 저희 회사 칩을 어디서 만들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한 가지 말해줄게요. 여기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저는 사라의 판단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AMD에서 7나노 칩 설계를 이끌었던 엔지니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좋아, 스케일은 인상적이야. 그런데 스케일이 수율을 보장하지는 않잖아. 데릭 첸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크기가 크면 뭐합니까? 만든 칩이 돌아가야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클린룸 안에서 어떤 숫자를 보기 전까지는요. 저는 노트북에서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평택 실사 보고서. 아직 클라이언트에게도 보내지 않은 초안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전부 제 쪽으로 모였습니다. 데릭 첸은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겠다는 자세였죠. 첸 씨가 말씀하신 3나노 수율 60% 미만. 맞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요. 저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택에서 직접 확인한 건 3나노가 아닙니다. 2나노입니다. 그것도 핀펫이 아니라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핀펫과 GAA는 트랜지스터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핀펫이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으로 전류를 세면에서 제어한다면 GAA는 전류 통로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를 세 방향에서 잡는 것과 완전히 움켜쥐는 것의 차이입니다. 누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3나노에서 핀펫을 고집하다가 수율 문제를 겪었습니다. 업계가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저는 데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 뒤에 뭘 했는지는 아십니까? 데릭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삼성은 3나노 핀펫 의 실패를 인정한 뒤 2나노에서 처음부터 GAA로 설계를 전면 재구축했습니다. 3나노의 실패가 아니라 3나노의 교훈을 2나노에 쏟아부은 겁니다. 저는 평택 클린룸에서 확인한 숫자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나노 GAA 파일럿 라인 수율, 제가 실사 당일 직접 본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NDA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본 순간 저는 TSMC 타이난에서 봤던 N2 파일럿 라인의 초기 수율과 머릿속에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비슷하거나 일부 지표에서는 앞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맨 뒤쪽에 앉아있던 전직 다르파 연구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데릭은 팔짱을 풀고 상체를 세웠습니다. 잠깐요.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한 톤 올라갔습니다. 파일럿 라인 수율과 양산 수율은 다릅니다. 파일럿에서 좋은 숫자가 나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양산으로 넘어갔을 때 그 수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삼성은 바로 그 단계에서 매번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일럿과 양산은 다릅니다. 삼성이 그 단계에서 고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데릭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내 논리가 맞지 않느냐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첸 씨, 삼성이 왜 양산에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데릭이 대답하기 전에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장비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EUV 노광기 세팅이었습니다. 삼성은 3나노에서 ASML의 EUV 장비를 TSMC와 동일한 레시피로 돌렸습니다. TSMC의 방식을 따라간 겁니다. 하지만 GAA 구조에서는 핀펫과 완전히 다른 노광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 화면을 한 장 넘겼습니다. 평택 2나노 라인에서 저는 ASML 엔지니어 2명이 삼성 연구팀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삼성은 2나노 GAA를 위해 ASML과 공동으로 완전히 새로운 노광 레시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TSMC 것을 베끼는 게 아니라 GAA 전용 레시피를 처음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3나노에서의 실패가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실패하지 않았으면 자기만의 길을 갈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대릭의 오른손이 멈췄습니다. 만년필 돌리기를 멈춘 겁니다. 소소한 변화였지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22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살아온 사람의 감각입니다. 상대가 만지작거리던 물건을 내려놓는 순간 그건 뇌가 다른 곳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대릭은 아직 반박할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마틴 홀트가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노트를 볼 수 없었지만 펜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진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릭은 30초 정도 침묵한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 채였습니다. 좋습니다, 브레넌 씨. 2나노지 AA 수율이 인상적이라고 치죠. 파일럿 단계라는 단서를 달고서요. 그는 주변 참석자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율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핵심은 비용 구조예요. 머스크가 삼성을 택한 건 결국 가격입니다. TSMC보다 30% 싼 견적을 받았다는 건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죠. 삼성은 시장 점유율을 사기 위해 출혈 수주를 한 겁니다. 기술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지갑으로 이긴 겁니다. 몇몇 참석자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건 제가 평택에 가기 전까지 저도 의심했던 부분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이기려면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는 건 업계의 오래된 통념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삼성이 TSMC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첸 씨,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머스크가 가격만 보는 사람입니까? 대릭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스페이스X 발사체를 ULA보다 싸게 만들 수 있었을 때 머스크가 선택한 건 싼 부품이 아니라 자체 엔진 개발이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나소닉에 의존하다가 자체 셀 생산으로 전환했죠. 이 사람은 가격이 아니라 공급망 통제권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가 떴습니다. 왼쪽에 TSMC, 오른쪽에 삼성, 그 아래로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역량을 표시한 도표였습니다. AI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로직 파운드리, 칩의 두뇌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TSMC도 하고 삼성도 합니다. 여기까진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줄을 가리켰습니다. 둘째,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AI 칩은 엄청나게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CPU 옆에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립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몇 개 있을까요? 세 곳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는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세 번째 줄을 짚었습니다. 셋째, 첨단 패키징, 로직 칩과 HBM을 하나로 묶는 기술입니다. TSMC도 코어스라는 자체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생깁니다. TSMC에서 칩을 만든 뒤 HBM을 붙이려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메모리를 별도로 공급받아서 조립해야 합니다. 공급사가 날조고 물류가 나뉘고 일정이 나뉩니다. 삼성은요? 저는 도표의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로직 파운드리, HBM 메모리, 첨단 패키징, 이 세 가지를 한 회사가 전부 합니다. 한 캠퍼스 안에서요. 평택에서 제가 직접 본 겁니다. 파운드리동 옆에 HBM 생산동이 있고 그 건너편에 패키징 라인이 있었습니다. 칩을 찍어내고 메모리를 쌓고 하나로 묶는 과정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지구상에 몇 개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아까는 대릭의 발언에 동의하는 침묵이었다면 이번에는 뭔가를 소화하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전직 다르파 연구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직 통합이라는 건 국방 조달에서도 핵심 변수입니다. 공급망이 하나로 묶여 있으면 리스크가 근본적으로 줄어듭니다. 그건 대릭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방 전체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대릭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직 통합의 이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통합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 회사에 모든 걸 맡기면 리스크도 집중됩니다. 삼성 하나가 흔들리면 전부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반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확신에 찬 반격은 아니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비로 전환한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릭이 완전히 수비로 돌아선 건 아니었으니까요. 가장 강한 카드는 상대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꺼내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잠시 덮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다들 커피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캘리포니아 오후의 햇살이 통유리를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긴장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에스프레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뒤에서 사라가 컵 2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근데 마이클, 사람들이 아직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핵심이 뭔데? 사라는 복도 끝 창문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이에요. 내가 평택에서 진짜 놀란 건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뭐였는데? 사라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새벽 2시에 클린룸에서 나오는 엔지니어들 얼굴을 봤어요. 지쳐있는데 눈이 살아있었어요. 저 인텔에서 10년, AMD에서 5년 있었잖아요. 그런 눈은 처음 봤어요. 마감에 쫓기는 눈이 아니라 뭔가를 증명하려는 눈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말한 그 눈빛을 저도 봤기 때문입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대릭이 전화통화를 하며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의 여유로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혀 있었고 왼손으로 뒷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종이컵을 구겼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릭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이야기를 꺼낼 참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는 대릭의 발언 후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기다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릭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까와 달리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상체를 세운 채 양손을 테이블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수비 자세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다. 프레임을 완전히 바꿀 때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성과 TSMC를 비교했습니다. 수율, 가격, 수직 통합, 전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AI 산업 전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저는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월 칩의 클라우드 대여료 추이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엔비디아 최신 AI 칩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2달 단 시간점 75달러였습니다. 지금은 408달러입니다. 2달 만에 48%가 올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투자자들에게 48%라는 숫자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숫자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AI 칩이 모자랍니다.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API 토큰 사용량은 지난 5개월 만에 분당 60억 개에서 150억 개로 150%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칩 생산량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오픈AI는 차세대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의 출시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해서요. 오픈AI CFO의 원문 발언을 읽겠습니다. 가용한 모든 컴퓨팅 자원을 찾고 있으며 자원 부족으로 일부 사업을 포기하는 뼈아픈 선택을 하고 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AI 회사가 칩이 없어서 제품을 못 내놓고 있는 겁니다. 엔스로픽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말하자 방 안에 몇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엔스로픽은 이 방에 앉은 사람들 상당수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였으니까요. 클로드 API 가동률이 지난 90일간 98.95%에 그쳤습니다. 피크 시간대에는 토큰 사용량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AI 배급제가 시작된 겁니다. 전기를 배급하듯이 컴퓨팅 파워를 배급하고 있는 겁니다. 대릭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파운드리 문제가 아니라 수요 예측 실패 아닙니까? TSMC가 생산을 못 따라가는 건 투자 타이밍의 문제이지 삼성이 대안이 된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날카로운 반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반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TSMC의 생산 능력이 당장 부족한 건 투자 타이밍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첸 씨, TSMC가 아무리 팹을 늘려도 풀 수 없는 병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릭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패키징입니다. AI 칩은 로직만 찍어내면 끝이 아닙니다. HBM을 쌓고 인터포저 위에 올리고 하나의 모듈로 묶어야 합니다. TSMC의 코어스 첨단 패키징 라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풀가동 상태입니다. 대기 시간이 6개월입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아무리 설계해도 패키징 줄을 서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TSMC의 패키징 라인에서 쓰는 HBM은 어디서 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대만으로 보내고 대만에서 패키징해서 다시 미국으로 보냅니다. 태평양을 2번 건너는 겁니다. 머스크가 이 구조를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CH6에서 보여준 도표를 다시 띄웠습니다. 삼성은 이 모든 걸 평택 한 곳에서 합니다. HBM 만들고 로직 찍고 패키징까지. 태평양을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머스크가 산 건 30% 할인이 아닙니다. 6개월의 시간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대릭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홀트가 펜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대릭을 바라봤습니다. 대릭은 마틴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 진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서 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시나리오를 돌려보겠습니다.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 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빈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반도체가 멈춘다고 가정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첫 번째 줄을 썼습니다. 1단계 HBM 공급이 중단됩니다. 저는 마커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합치면 글로벌 HBM 시장의 90% 이상입니다. 90%. 나머지는 마이크론 하나뿐인데 마이크론의 HBM 생산량은 한국 두 회사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마틴 홀트의 펜이 멈췄습니다. 숫자를 적다가 멈춘 게 아니라 숫자 자체에 멈춘 표정이었습니다. 2단계, 저는 두 번째 줄을 썼습니다. HBM이 없으면 엔비디아의 AI 칩은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H100도, B200도, 차세대 루빈도 전부요. HBM은 AI 칩의 심장입니다. 심장 없이 돌아가는 칩은 없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HBM 없이는 우리 칩은 존재할 수 없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닙니다. AMD, 구글 TPU, 아마존 트레이니움 전부 HBM 위에서 돌아갑니다. 3단계, 저는 세 번째 줄을 쓰며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AI 칩 생산이 멈추면 데이터 센터 신규 구축이 중단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숫자를 화이트보드에 크게 썼습니다. 2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오라클 이 5회사만 합쳐도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기로 한 돈이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투자가 전부 멈추는 겁니다. 칩이 없으니까요. 전직 다르파 연구관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건 미국 GDP에 직접적인 충격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단계, 저는 네 번째 줄을 쓰며 참석자들을 돌아봤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멈추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이 멈춥니다. 자율주행 학습 서버가 꺼집니다. 테슬라, 웨이모, 전부요. 의료 AI가 멈춥니다.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 의료 영상 진단, 유전체 분석, 금융 AI가 멈춥니다. 실시간 리스크 모델링, 알고리즘 트레이딩, 국방 AI가 멈춥니다.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JADC 전장 통합 지휘 시스템이 멈춥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았습니다. 글로벌 AI 산업이 최소 2년에서 3년 후퇴합니다. 한국 반도체가 멈추는 순간 세계가 멈추는 겁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5초를 세었습니다. 10초, 15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데릭체는 안경을 쓴 채 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커프스링크를 매만지지도 않았고 만년필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마틴 홀트가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것이 없다는 듯이.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마지막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머스크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삼성을 택한 건 30% 할인 때문이 아닙니다. 6개월의 시간 때문만도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AI 자체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미래를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대릭이 눈을 떴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다시 닫았습니다. 20년 넘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말해온 사람이 자기가 직면한 숫자 앞에서 말을 잃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의 사람들의 머리는 설득됐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아직이라는 것을. 숫자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마지막 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서 돌아서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슬라이드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평택 실사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전부 끝났고 저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려고 로비에 서 있는데 안내를 맡았던 삼성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브레넌 씨,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한 끼 같이 하시겠습니까?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평택 캠퍼스에서 차로 10분 거리, 간판도 작고 테이블도 6개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삼성 매니저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주를 처음 마셔봤는데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두 잔째부터 그 매니저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안내자의 어투가 빠지고 한 사람의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브레넌 씨, 3나노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수율이 안 나왔어요. 외부에서는 삼성 파운드리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기사 다 봤어요. 블룸버그, 로이터, 니케이. 전부 똑같은 논조였죠. 삼성은 TSMC를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는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갔어요.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 명도요? 한 명도요. 핵심 연구 인력 이탈률 제로였습니다. 3나노 실패 이후 1년간.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건 자연 법칙 같은 겁니다. 인텔에서도 봤고 AMD에서도 봤고 글로벌 파운드리에서도 봤습니다. 기술이 무너지면 사람이 떠납니다.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에서는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부르는 곳이 널렸을 텐데.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삼성 반도체 1기 세대예요.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983년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잖아요. 일본이 비웃었고 미국이 비웃었고 한국 안에서도 미쳤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가 무슨 반도체를 만드느냐고. 그의 눈이 식당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젖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수원 공장에 들어갔어요. 밤낮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64K 디램을 만들겠다고 미국 마이크론 기술자들한테 배우러 다녔는데 핵심 기술은 안 가르쳐 줬대요. 공장 문 앞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 매니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평택 벌판 위로 삼성 캠퍼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연구동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맨손으로 시작한 걸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나노가 실패했으면 3나노에서 배운 걸로 2나노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 아버지한테 배운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 순간 사라가 복도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에 클린룸에서 나오는 엔지니어들의 눈. 지쳐있는데 살아있는 눈. 마감에 쫓기는 눈이 아니라 뭔가를 증명하려는 눈. 그게 이거였습니다. 43년 전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시작한 것을 증명하려는 눈이었습니다. 1983년 64이 디램에서 시작해서 256K, 1메가, 4메가, 세계 최초 64메가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HBM, 지금 나노 GAA까지 43년간 멈추지 않은 겁니다. 저는 포럼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잠시 물을 마시고 겨우 이어갔습니다. 저는 22년간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면서 기술과 숫자만 봤습니다. 수율 원가, 시장 점유율. 하지만 평택에서 그 엔지니어와 소주를 마시며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 뒤에는 역사가 있다는 것. 삼성 파운드리의 이 나노 GAA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43년짜리 집념이 만든 겁니다. 회의실 맨 뒤에 앉아있던 한 참석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전직 다르파 연구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데릭 첸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렌즈를 닦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아까까지 이 방을 지배하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남아있는 건 경직뿐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누군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틴 홀트였습니다. 데릭의 펀드에서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독일계 미국인. 이 포럼이 시작된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내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숫자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갸우뚱하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데릭이 발언할 때도 동의의 표시를 한 적이 없었고 제가 데이터를 꺼낼 때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관찰자의 위치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틴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씨. 마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독일식 영어 특유의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마틴에게로 쏠렸습니다. 데릭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확인하려는 눈이었습니다. 마틴은 데릭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30억 달러 투자 자문을 쓴다면 파운드리를 어디로 추천하시겠습니까? 단도직입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기술 논쟁도 수율 토론도 도미노 시나리오도 필요 없었습니다. 22년 경력의 컨설턴트가 자기 이름을 걸고 내리는 판단,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마틴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한 단어에 회의실이 갈라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고 다른 누군가는 의자를 삐걱거리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마틴은 3초 정도 저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모델에 빠져있던 변수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 방에서 울린 어떤 숫자보다 무거웠습니다. 데릭의 펀드에서 데이터를 설계하고 투자 모델을 구축하고 리스크를 계산하는 핵심 인물이 자기 모델의 결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데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전직 다르파 연구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지만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AI 반도체 조달 전략을 검토할 때 공급망 단일화 리스크를 가장 크게 봅니다. 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회사에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논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미국은 TSMC라는 한 회사에 대만이라는 한 곳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을 봉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건 리스크 집중이 아니라 리스크 분산입니다. 데릭이 아까 던진 반박이 정확히 뒤집혀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한 회사에 모든 걸 맡기면 리스크가 집중된다고 했던 데릭의 논리가 오히려 지금 TSMC에 올인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겨냥하는 칼이 된 겁니다. 데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틴이 등을 돌렸고 다르파 출신이 칼을 꽂았고 이 방의 공기가 완전히 기울었다는 걸 그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질 때였습니다. 첸 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말씀하셨죠? 머스크는 실수하고 있다고. 데릭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의 시혜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입술이 일직선으로 다물려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바보입니까? 저는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로켓을 바다 위에 착륙시킨 사람이, 전기차로 자동차 산업을 뒤집은 사람이 가격 때문에 삼성을 골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머스크가 산 건 할인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AI 시대의 메모리와 로직과 패키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사는 이 행성에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43년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이 윙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 15초. 데릭 첸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른손으로 커프 스링크를 풀었습니다. 왼쪽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간의 포럼에서, 아니 제가 이 사람을 안 이후로 데릭 첸이 침묵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말해온 사람이 숫자 앞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사람, 명함을 건네는 사람, 고개만 끄덕이고 나가는 사람. 마틴 홀트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브레넌 씨.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펀드 모델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릭 첸은 이미 회의실을 나간 뒤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커프스링크 2개만 테이블 위에 남겨둔 채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캘리포니아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팔로알토의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천천히 물들고 있었습니다. 유니버시티 애비뉴의 가로수 사이로 석양빛이 길게 내려앉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그 빛 속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차를 부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많은 것들로 차 있었습니다. 데릭의 침묵, 마틴의 악수, 회의실에 남겨진 커프스링크, 그리고 3주 전 평택의 작은 식당에서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던 그 엔지니어의 목소리. 아버지가 맨손으로 시작한 걸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983년에 반도체를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기술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경험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미국에 배우러 갔더니 문전박대를 당했고 일본에 기술 이전을 요청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 나라가 반도다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3년이 지난 지금 일론 머스크가 AI의 미래를 맡기는 회사가 바로 그 나라의 회사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대만도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64K 디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밤새 공장을 지키던 사람들의 아들과 딸이 지금 이 나노 GAA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했을 때 한 명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30억 달러 투자 자문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파운드리 추천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평택으로 떠나기 전 저는 이미 그 칸에 TSMC라고 적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확인 절차일 뿐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커서를 그 빈칸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5글자를 타이핑했습니다. 삼성전자. 엔터를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TSMC가 아닌 이름을 적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팔로알토의 밤을 바라보며 평택의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도 꺼지지 않던 연구동의 불빛, 클린룸에서 나오던 엔지니어들의 얼굴, 지쳐 있었지만 살아있던 눈, 사라가 말했던 것처럼 마감에 쫓기는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의 정체를 저는 이제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43년간 이어져 온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일주일 뒤 업계 뉴스레터에 짧은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아크실리콘 캐피탈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 투자 비중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데릭 첸의 펀드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 숫자를 다시 본 겁니다. 기사에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데릭답지 않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큰 인정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누가 더 작은 칩을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포기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적어도 지난 43년간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택 캠퍼스의 불은 켜져 있을 겁니다.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해가 뜰 때까지도 43년 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아들과 딸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숫자가 뭘 보여주든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 반도체입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